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경기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 이 일정은 양만희 도서관께서 정리해 주시죠. 자, 두 후보 모두 경기지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고 경기도는 명실공히 가장 많은 유권자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유권자 수가 전체의 50.9%입니다. 거의 51%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경기도는 26.3%니까 4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도권, 경기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거운동 초기에는 영남 지역에 많이 내려가서 유세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는 양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지역 유세를 하는데 특히 주목됐던 것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취업 문제라든지 학자금 문제 같은 실질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 중 일부가 매우 보수화돼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는데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을 받을 게 분명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와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는 충남 천안에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고 이어서 경기도와 서울 북부에서 유세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주목되는 일정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 일정입니다. 자신이 경기지사 있는 동안에 최대 치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라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신이 어떤 업무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역시 자신이 경기지사 때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일정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시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네, 저 박수현 의원. 일단 경제와 민생 회복을 우선으로 내세웠는데 일단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던 이 대법관 자격,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을 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철회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철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이제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어서 이걸 둘러싼 이제 논란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또 그것이 이제 후보자의 정확한 그 지시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이걸 보면서 대법원이라고 하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역과 같은 신뢰 같은 것들이 있던 곳에서 이게 대법관들이 우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다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 기록을 다 안 읽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이런 법안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학문적이나 원론적으로 거론이 돼 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이제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는 좀 이 시기에 다루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이제 한 것인데 네. 그러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아마 국민적 눈높이에서 현재 국민이 더 훨씬 훌륭한 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칠 필요는 없는지 예.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를 아마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그런 어떤 정치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어떤 국민의 사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잘 논의를 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 때 이런 어떤 개혁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은 실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한 뒤에 예. 민주당이 계속 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힘을 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관된 맥락입니다. 지난 주말 이후에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2, 3위 후보의 약진이 상당히 이제 피부로 느껴진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입법부의 거대 권력 플러스 행정부의 대통령 플러스 사법부 압박이라고 하는 이른바 삼권 통합하는 절대 권력의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위험함이 있거든요. 불안감이 공포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장 단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대법관 증언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입니다. 이걸 한동훈 전 대표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아예 명칭을 붙였어요. 김어준 같은 사람도 대법관을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선두로서의 앞서가는 것들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입법부의 190석의 거대 의석, 행정부의 대통령 거부권까지 갖고 있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특검, 대법관 증언, 대법관을 비법조위까지 임명하겠다는 것을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절대 반지를 끼겠구나 이런 공포심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지율 하락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붙이면 우리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계속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마치 그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실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대선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에 비교적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지율이 하락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네. 우려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조정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그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네.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고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 진영들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정당 지지율에 수렴하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문수 후보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된 정치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 김문수가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그런데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말고도 또 김문수 후보의 달라진 지점이 또 있더군요. 네. 자, 대선 후보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이건 이유가 뭔가요? 사전투표 의향을 물어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적게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데 안 나가면 결국 투표에서 이기는 것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 하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단순한 논리 같긴 합니다만은 앞서 들으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당헌에 담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네. 절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거리 두기는 확실히
메시지를 낸 것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수락연서 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뭔가 근거가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제의 투표에 많이 응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관한 영화를 본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사전투표를 가라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리두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거리두기에 나선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시점이나 강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사당화 방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방지 뭐 이런 것들은 누차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저렇게 저는 좀 두리뭉실하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확실한 우리 국민의힘과의 절연 이야기를 워딩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 못하게 돼 있죠. 이미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당권 분리를 해가지고 대표가 당대표하고 대권 후보는 그 접차 처음부터 끊어놓게 돼 있고요. 대통령이 되면 그냥 당원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친윤들의 호가호위에 의해서 당대표를 쫓아내질 않나, 당대표를 세우질 않나, 공천을 하질 않나, 또 누구를 잘라내질 않나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두리뭉실한 일반론적인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에 의해서 그칠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완전한 절연이라는 걸 분명히 워딩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중앙선관위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가 있다고 하는 세력과 또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기존 보수층 결집이라는 차원에서는 상승세가 있지만 그 이상 치고 못 올라가는 저는 근거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도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